위험한 유선 이거 처리가 포세트와 미생물에 대해서 알츠하이머, 파킨슨, 자폐성, 즉상동맥경화, 비만, 당뇨, 병원에서 보이는 어떤 질병이든지 면역 성분과 관련된 것이라면 마이크로바이옴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본다. 로젠범, 오리건 보건대 의학 박사. 글리포는 아주 안전하다고 여겨져서 미국 정부 기관은 식품 속에서 포세이트를 검사하지 않는다. 많은 집 주인이 마당에 잡초 방지를 위해서 아무 생각 없이 이것을 사용한다. 이것은 빗속에 상수도 속에 옷과 행주와 탐폰과 아기 기저귀의 면 속에 있다. 글리퍼는 에어로졸화되어서 공기 중에 흩어지는데 이는 우리가 폐로 들이마신다는 뜻이다. 우리가 먹는 많은 음식에도 존재한다. 앞서 말했듯이 유기농 식단을 먹더라도 여전히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기업들은 벌과 나비들이 심상치 않게 죽어나가기 시작했을 때도 자신의 막강한 힘을 통해 글리포 세트는 매우 안전하므로 부분적인 책임이 있는지를 조사하지 않아도 된다고 과학자들을 설득했다. 알다시피 현재 이것은로 인한 오염이 인간이 의존하는 동식물을 해친다는 것이 잘 알려졌다. 미국의 과학자들이 지난 몇십 년 동안에 더 만연해지고 있다는 다수 질병의 시간별 추세를 조사하고 이 기간에 이 포세트를 사용 추세를 비교하니 이 알츠, 자폐, 당뇨, 염증성 장, 신장, 간, 비만, 췌장, 암, 갑상샘 암 증가에 매우 충격적인 상관관계가 발견됐다. 일각에는 상관관계에 인과관계가 같지 않다고 주장하며 이번 연구 결과를 일축한다. 괜찮다. 하지만 이 점을 고려해보자. P값은 두 곡선 사이의 상관관계가 우연히 발생할 확률의 수학적인 측정치다. P값은 0.05는 유의미하다고 간주한다. 낸시 스완슨 연구팀이 설명한 대로 알려진 생물학적인 영향으로 포세트와 직접 연관될 수 있는 질병 목록에 대해서 0.00001보다 적은 0.955 이상으로 계산되면 그러한 인간관계를 고려하는 편이다. 만약 나의 예상대로 선진국에서 이 노출 때문에 실제로 인간 건강이 저하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 글포트가 미생물 대사 경로를 방해하는 법은 식물이 글포트 영향을 받으면 방향적 아미노산, 트립토판, 티로신, 페니릴 알라닌 생성에 쓰이는 대사 경로인 식김선 경로가 결혼된다. 식김선 경로로 생성되는 이러한 물질은 식물 내 단백질, 비타민, 색소, 호르몬, 신경전달 물질 등 생리활성 물질의 전구체다. 글포트가 식김선 경로를 결혼하면 식물은 죽는다. 이렇게 매우 효과적인 제초제가 되는 것이다. 식물의 식김선 경로가 결혼되면 다른 생물체가 어떤 영향을 받는지 현재 논쟁 대상이다. 몬산연구원과 업계 지원을 받는 과학자는 식김산 경로가 인간 세포에는 없으므로 글포트가 인간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고 단정한다. 하지만 알다시피 우리 몸속에 많은 미생물이 식김산 경로를 가지고 있다. 모든 생물이 글포트에 똑같이 민감하지 않다. 핀란드의 연구진은 생물 정보학 접근법을 사용하여 장속의 어떤 미생물 종이 글포트 독성에 민감할지 예측했다. 연구 결과 장에서 찾아낸 종의 54%가 여기에 대한 민감성과 EPSP 합성 효소를 얻고 있었다. 인간은 식단을 통해서 이 세 가지 방향적 아미노산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글포트가 식이섬 경로를 가진 모든 것을 죽이고 인간을 많은 마이크로바이옴이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영양분을 공급하고 소화를 돕고 건강한 장점역 방어력을 유지하고 건강한 면역체계 발달을 시키기 위해서 인간이 의존하는 미생물 말이다. 한 예로 티아민과 리보플라빈, 니코틴산, 반도텐산,
피리덕신, 비오틴, 엽산, 카바라민, 비타민 B군은 미생물 첨가의 견험 평가에 따르면 인간 미생물의 협력으로 생성된다. 또한 체내에서 생성된 비타민 B군은 음식으로 공급된 비타민 B군을 크게 증가한다는 것으로 추가로 드러났다. 인간 세포는 이 비타민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하지만 총체적으로 우리 몸의 미생물 편성자는 이러한 필수 영양소의 합성에서 다양한 단계에 특화된 효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미생물 정의는 식인성 경로의 작동에 의한 것이 많다. 글포트가 식물 진균, 세균의 식인성 경로를 공격할 때는 주로 이 BSB 합성 요소라고 불리는 효소에 집중한다. 합성 요소는 분자 두 개를 결합하여 세 번째 분자인 그 산물을 만드는 효소다. 이 BSB 합성 요소에는 포스포에놀 피루브산이 그 두 분자다. 이 BSB 합성 효소는 PAP 인산을 떼어낸다. 여기에서 생성된 에너지는 이 BSB 합성 효소가 남은 조각을 S3P와 함께 봉합하여 식상 생선을 도는다. 이 생선은 반응에 활력을 불어넣는 고에너지 인산 결합을 깨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 BSB는 식인성 경로에서 최종 결과가 아니라 중간 대사물이다. 이 경로의 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BSB는 다른 효소들로 인해서 더 처리되어 트리토반, 티로신, 페닐알라닌 세 가지 방향적 아미노산을 만든다. 인간 세포들은 이 BSB 합성 요소를 비롯해 식인성 경로에 어떤 효소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이유로 인간은 이러한 아미노산의 생산을 위해서 음식과 장내 미생물에 의존한다. 이것이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불리는 이유다. 이러한 아미노산은 단백질 생성에만 필수적이지 않다. 인간의 생명활동에서 중대한 역할을 하는 다른 분자들도 많이 만든다. 많은 비타민 B와 신경밀도물질 세로토닌, 멜라토닌, 도파민, 에피네프린, 갑상생 호르몬, 그리고 피부를 태우는 멜라닌 등이 대표적이다. 실험을 통해서 글리포가 특히 PP에 부착된 인산을 방해함으로써 PP와 EPSB 합성 요소의 결합을 차단하는 것이 드러났다. 지금은 이러한 현상이 있다는 것만 알아주기를 바란다. 비인간 생명체로 빠글거리는 인간의 몸소 우리는 스스로 인간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가 겪은 비인간 생명체, 즉 우리 안에 살고 있는 미생물로 빠글거린다. 과학자들은 비인간 동거자들을 통칭하는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인간 건강에 중대한 몫을 한다는 것을 이야기 시작했다. 인간과 미생물의 관계는 서로 공생관계다. 미생물은 숙주 세포들이 스스로 합성하지 못하는 생물학적으로 유용한 분자를 모두 만들어내며 인간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한다. 인간의 내장에만 100조 종의 미생물에 서식한다고 추정된다. 알려지기로는 미생물 세포가 인간 세포보다 10배 이상 많지만 인간 세포와 겨우 1:1 정도로 아주 비슷하다고 제시하는 상세한 분석도 있다. 그렇더라도 미생물들의 집단 게놈이 인간보다 적어도 100배 많은 DNA 부호를 가지고 있다는 점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지난 세기 동안의 인체에 관한 연구에서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은 거의 무시되었다. 나는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이 잘 기능했던 것이 어느 정도 기능했다고 본다. 기인했다고. 인간은 미생물이 자신을 위해 하는 모든 일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장관의 균형이 무너지면 뇌도 손상받을 위험이 있다. 미주소통은 유리부의 혈액순환, 미주신경을 통해서 일어난다. 이 소통은 많은 부분이 장내 미생물이 방출하는 신호와 연관된다. 이제 많은 사람이 알츠하이머병, 루게릭병, 자폐증, 우울증, 파킨성, 류마티스, 관절염 등 여러 현대병이 장에서 비롯된다고 믿는다. 장내 미생물은 해마의 신경세포 생성을 촉진하는 데 필수적이다. 해마는 두뇌 발달, 즉 신경 생성의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항생제는 이 과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 어느 생지 연구에 따르면 항생제 치료는 뇌에서 면역세포의 일종인 단익구의 수를 줄였다. 위 속에 항생제를 넣어서 생쥐를 치료하자 뇌 기능에 뚜렷한 결함이 나타났다. 특히 새로운 물체가 재도입될 때 사물일식 능력이 가장 심각하게 저하되었는데 이는 신경화학적인 뇌 활성의 특정 변화와 관련된다. 연구자들은 장내 불균형으로 이러한 인지 기능 장애가 처리되었다고 봤다. 이에 따르면 항생제가 충격적으로 뇌를 훼손할 수 있다.
사람마다 고유한 마이크로바이옴을 가지고 있으며 수많은 종이 인간뿐 아니라 미생물과의 공생관계를 통해서 내장에 통과하고 있다. 어느 종이 장을 하나 에 태어날 당시 엄마의 마이크로바이옴에 어느 정도 달려있다. 제왕절개에 출산한 마이크로바이옴의 균형을 깨뜨려 아기의 장내 미생물의 피부에 정상적으로 서식하는 종과 흡사해진다고 알려져 있다. 이는 내장 속에서 알맞은 균형을 달성하는 관점에서 아이에게 힘든 출발일 수가 있다. 특히 락토바실러스 카제인은 어모유속 젖당을 만큼 먹는다. 이 세균들은 단순한 우호적 미생물 그 이상이다. 인간을 질병에서 보호하고 건강을 유지해주며 음식 소화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공생자다. 아기가 고형식을 먹기 시작하면 마이크로바이옴은 새로 도입된 음식의 풍부한 영양분을 수용하기 위해 크게 변화한다. 자폐증과 유사한 장애를 비롯해서 뇌 기능이 저하된 아동 대다수는 내장 질환을 앓는다. 염증성 장질환 및 장르수 증후는 병원과 독성 미생물의 대사물질이 전신순환에 들어갈 수 있게 해 뇌를 비롯해서 전신의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만성 저등급 뇌병증이나 뇌의 염증도 기본장애와 인지 문제와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서 과학자들은 자폐증을 앓는 아동이 그렇지 않은 아동보다도 장 속의 클로스트리디움 뿐만 아니라 변종까지 더 많다는 사실을 찾아냈다. 클로스트리디움균이 생성한 독성 대사물질과 뇌병증 사이에 강한 연관성이 있다. 클로스트리디움균은 락토바실러스와 비피도바이러스 같은 다른 장내 미생물보다도 글리포에 덜 민감하다. 따라서 나를 비롯한 일부 과학자들은 글리포가 미생물의 불기능을 일으켜 뇌 손상에 기여하는 독성한다고 유도한다고 가정했다. 실제로 모체의 면역 활성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동물의 뇌 손상을 유도할 수도 있다. 2017년 과학자들은 임신 중에 모체에서 행동의 연관성을 발견했다. 뇌가 손상된 생제 장내 미생물 분포도 놀라웠다. 이들은 박테로이드 프라질리스가 부족했지만 뭐라는 대사물질을 만들어내는 클로스트리디움 종들이 가득했다. 4EPS 대사물질은 대조군보다도 자폐증을 앓는 쥐들에서 46배나 더 많이 발견됐다. 이 대사물질은 자폐증을 앓는 인간에게 증가한다고 알려진 피크레졸과 유사하다. 박테로이드 프라질리스가 강화된 프로바이오틱스, 즉 살균 생균제를 쥐들에게 처치하자 자폐증 증상이 개선되어서 불안유사 행동이 감소하고 4EPS 혈중 수치가 떨어졌다. 이와 동시에 놀라운 발견이 있었는데 대조군의 쥐들은 4EPS에 노출하는 것만으로도 불안을 유도할 수 있다. 뇌의 건강과 면역체계의 건강과 복잡하게 얽혀있다. 건강에 좋지 않은 마이크로바이옴은 뇌와 면역체계를 모두 위태롭게 한다. 박테로이데스 프라질리스의 결핍은 자폐증과 관련이 있는데 놀랍게도 박테로이데스 프라질리스는 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 숙주를 보호한다고 알려졌다. 틀림없이 인간과 생쥐 모두 생후 첫 몇 주 동안의 건강한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이 뇌의 건강에 매우 중요하다. 마이크로바이옴이 건강하지 않은 생쥐는 보통 생쥐보다도 더 극심한 스트레스 반응을 보인다. 그리고 스트레스 징후로 혈장 부신 피질 이렇게 복원이 되면은 그래서 발달 후기 단계까지 건강하지 않은 미생물의 균형이 개선되어야만 뇌 문제가 사라질 수가 있다. 쉽게 무너지는 장벽. 장과 혈액의 건강에는 중요한 측면은 pH에 미치는 산과 염기의 균형이다. pH는 화학에서 수소, 양이온과 수소나 이온이 얼마나 많은가를 나타낼 때 쓰는 용어다. pH 0은 강산이다. pH 14는 강염기이다. pH 0에서 14까지의 범위로 측정이 된다. 따라서 pH 7은 수소, 양이온과 수소나 이온의 수가 똑같은 정확히 중성이다. 인체는 복잡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혈액과 장 내강의 pH를 알맞게 유지한다. 혈액은 보통 pH 7.3에서 7.4 약염기를 띈다. 생체 분자들은 장액의 pH에 영향을 미친다. 한 예로 아세트산은 산이고 암모니아는 염기다. 장 속에 암모니아가 많고 아세트산이 적으면 장의 pH는 높아질 것이다.
1970년대에도 연구자들은 락토바실러스와 비피도바이드 같이 처럼 산을 좋아하는 종이 건강한 장에 중요하다고 알고 있었다. 마이크로바이옴에 관한 이야기가 유행하기 훨씬 전인 1973년에 과학자들은 락토바실러스와 비피도박테리아와 같은 산성 친화균을 증식하면 대장균처럼 부패성 아모니아를 생성하는 생물체의 증식이 줄어들 수 있다고 추측했다. 배성으로 pH와 결정의 글리포가 검출량 사이에서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 맹장소와 아세트 검출량과 글리포의 검출량 사이에는 강한 역상관관계가 있다. 글리포가 미생물의 아세트 생성을 방해하여 장의 산도 상승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글리포는 장의 산도를 높이고 아세트산의 수치를 낮춘다. 이는 글리포가 장내 미생물의 아세트 합성을 방해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아세트산은 세포의 에너지 생산을 위해서 시트러스라는 혈으로 들어가는 아세트를 저효소 분자의 전구체이므로 중요하다. 인체는 음식 소화를 돕는 전문 효소를 만든다. 글리포는 이러한 소화효소에 침투할 수 있다. 그래서 글리포세트 만성적으로 노출된 이후에는 글리포의 소화효소 침투가 pH 상승의 또 다른 원인이다. 랜선이 3세가 나는 대지역에서 채취한 소화효소인 트립신, 펩신, 리파제에서 글리포세트 오염 정도가 무엇이 높다고 보고했다. 글리포는 지방을 소화하는 리파제뿐만 아니라 단백질을 소화하는 트립신, 펩신 기능을 교란할 수도 있다. 트립신과 펩신의 장애가 있어 소화되지 못한 단백질이 결장에 들어가면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으로 인해서 분해되며 암모니아를 방출할 수 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암모니아는 강염기로 곧 결장의 pH가 높아진다는 뜻이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아세트산은 산이어서 pH를 낮춘다. 하지만 아세트산은 글리포세이트의 영향으로 감소한다. 이장관 표면은 서로 단단하게 연결된 상피세포 단일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세포들은 복합적인 생체 소재의 점액으로 덮여 있으며 이 점액은 세포를 손상해서 보호하는 장벽을 형성한다. 뮤신이라는 고도로 황폐화된 단백질로 이루어진 점액은 가스 영양소 많은 단백질을 통과시킨다. 건강한 상태에서 점액은 뛰어난 장벽을 형성하여 내장을 손상할 수 있는 산물의 공격으로부터 세포의 표면층을 안전하게 지켜준다. 결정의 뮤신은 황산기의 밀도가 특히 높은데 황산기는 뮤신이 잘 분해되지 않도록 보호한다고 알려져 있다. 인간 모유의 주성분은 황산, 헤파란, 콘드로이틴, 황산, 데르마탄 황산을 포함하여 황산화된 뮤신이 풍부한 복합당단백질이다. 통칭 올리고당이라고 불리는 이 당단백질은 인간 세포가 대사하지 못하는 복합당을 대량 함유한다. 비피도박테리아, 특히 비피도박테리움 인판티스는 인간 모유에 들어있는 황산화된 뮤신의 신진대사에 특화되어 있다. 일단 부모 단백질이 분리되면 황산화된 뮤신은 유아의 장점막 방어벽에 결합하여 장점막 방어벽이 건강해지도록 돕는다. 2018년 어느 연구팀이 202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시간별 유아내장의 pH 추이를 조사했다. 그들이 세운 자극 가설은 현대 환경에서 특히 부유한 국가에서 유아의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비피도박테리아의 지휘력을 떨어뜨리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었다. 1918년 유아 내장은 비피도박테리움의 순수 배양이나 다름이 없었다. 오늘날 여러 연구에 따르면 유아 내장에는 훨씬 다양한 미생물이 섞여 있으며 유아는 모유의 올리고당을 소화해내지 못하고 대량 배설한다. 1980년 이전에 배설물의 pH가 5.5 미만이었던 반면에 1980년 이후에는 pH가 5.5 이상이었으며 2000년 이후에는 최고로 높아졌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pH 변화가 최근 수십 년간 인간 내장에서 비피도박테리아 종이 매우 감소한 데서 기인한다고 가정한다. 글리포트는 1975년에 먹이 사슬에 들어왔고 라운드 레디 유전자 변형 작물은 1990년대 중반에 도입되었다. 비피도박테리아는 그간 연구된 미생물 중에서 글리포트가 가장 민감하다. 산모의 글리포트 노출이 모유의 비피도박테리아 감소뿐 아니라 조산과 난산의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 밝혀지기도 했다. 인디애나주의 임산부를 대상으로 연구해서 조산과 소변의 글리포트 수치 사이의 연관성을 발견했다. 모유만 먹은 유아가 비피도 임판티스를 잃으면 매우 중요한 면역훈련 기간 동안에
만성장염으로 이어진다. 제왕절개뿐만 항생제 사용 증가, 분유를 먹이는 간행 증가 등도 BP도 손실에 영향을 끼친다. 인간은 악순환에 빠진다. 영화형 저제원에는 대부분 글리포트가 오염되어 있다. 브라질 두유는 글리포트 수치가 1000ppm에 이른다고 밝혔다. 두유로부터 글리포트에 노출되면 BP도가 감소하며 이로 인해서 내장 pH를 유지하고 장점막 방어벽을 형성하는 묘신의 건강한 재순환이 방해된다. 아데노삼 형태로 미토콘드리아 에너지 연료에 공급하는 꾸준한 아세트산 공급도 방해를 받는다. 효소 반응, 근육 수축, 이온 수송, 기타 활동을 지원하는 데 이용할 에너지를 ATP의 마지막 인산에 의존하는 단백질이 많다. 두유를 먹이면 유하는 3중 타격을 입는다. 콩 자체가 내분비 변환 물질이고 콩 자체가 두유에는 건강한 유효신을 유지하고 BP도 인판티스의 성장을 지원하는 당단백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다. 두유 속에서 글리포트는 마이크로바이옴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나아가서 보호막을 약화시킨다. 글리포트가 이렇게 미생물의 전략이라. 포트 전략. 저항 전략은 마이크로바이옴의 균형과 건강에 영향을 주는 한 가지 요인은 다양한 세균종이 글리포트 자신을 얼마나 보호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일부는 자연적으로 저항력이 있고요. 황새, 에리스 등등 세균이 사용하는 다른 전략은 글리포트를 세포 안으로 운반하는 유전자를 변형하여 글리포트의 침입을 막는 것이다. 글리포트는 인아미노산 글루타민산을 세포 안으로 운반하는 단백질이 편성하게 세포 안으로 들어오는 것 같다. 흥미롭게도 토양세균인 고초교는 글루타민산을 수정하는 단백질을 부호하는 유전자가 기능장애형 도리면으로 형태로 진화했다. 이런 변화로 세포로 인한 글리포트 흡수를 차단한다. 이런 발견에 따르면 글리포트 글루타민산 운반 경로에 따라 세포에 들어갈 수 있다. 글루타민산과 글리포트는 대략 같은 크기로 모두 음전하를 띠는 아미노산이다. 또 다른 미생물들은 글리포트를 대사할 수 있는 유전자를 완벽히 만들어 저항력을 키웠다. 미생물의 입장에서 이상적인 방안인데 그 과정에서 글리포트의 물을 파괴하기 때문이다. 한 예로 감염을 일으키는 변종인 슈도모나스의 한 변종 농농균은 글리포트를 완전히 대사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종 가운데 하나이다. 이는 농농균의 출현이 병원에서 주요 문제로 부상한 원인일 수 있다. 한편 글리포트를 대사할 수 있는 미생물은 체내에서 이것을 제거하므로 숙주에게는 이로울 것이다. 우리는 생물학적인 체계를 이렇게 어설프게 고치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 강력한 병원균의 등장. 지난 세기 동안에 페니실린 같은 것이 있었다. 이 세상 불행히도 이 기적은 예기치 못한 문제로 이어졌다. 그래서 강력한 내성물제가 생겼기 때문이요. 음식과 물 속에서 글리포트에 만성적으로 노출되면 저용량 항생제를 장기 복용하는 것과 같다. 글리포트의 효과가 향상되는 항생제도 있지만 역효과를 내는 항생제도 있다. 글리포트 그래서 반응성을 저용량 글리포트는 동시다발적으로 노출되면 여러 항생제에 치명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항생제가 처치된 생쥐들이 독감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결과가 더 심각하다. 하지만 항생제에 노출되지 않은 쥐의 분변 이식이 독감 바이러스에 감염된 쥐의 장 건강을 회복해 하고 독감에 대한 피의 회복력을 높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고통받는 장의 비밀은 결장의 장내 미생물은 장을 지나오며 소화되지 못한 복합 탄수화물을 분해한다. 생균제, 프로바이오틱스로 알러진,
이런 탄수화물은 세균으로 인해서 아세트산, 프로피온산, 부티리산 등 단사슬 지방산으로 전환된다. 이 세 가지 지방의 기능은 장의 산도의 크기에 좌우되며 부티리산은 장의 표면에 늘어선 상피세포에 중요하다. 프로피온산, pH 환경을 통제한 장내 미생물 연구에서 pH와 미생물 총액하는 글리포트의 영향과 일맥상통하는 주목할 만한 패턴이 드러났다. 35세 미만에서 종종 진단되는 고통스러운 염증성 장질환인 그런 병은 박테로이데스 속의 증가와 결장 내 부티리산 감소와 관련이 있다. 그런 병의 증상은 복통, 심한 설사, 피로, 체중 감소, 영양 실조이다. 염증성 장질환은 핵심 작물에 대한 글리포세트 사용 증가에 발맞추어 미국에서 점점 증가하고 있는 질병 중의 하나다. 칸디다 경과, 부오른장, 그런 병을 오래 앓은 72세 남성의 고통은 수십 년간 글리포트 노출로 인해서 문제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직장암을 수술받은 2012년 소장의 염증성 재발성 장폐색이 나타나고 2014년에 이 남성은 세균과인 증식을 억제하고자 항생제 치료를 반복했고 불행히도 세균종이 줄어들면 칸디다균 같은 기계 감염이 늘어나고 이 남성은 계속되는 체중 감소를 멈추고자 당을 더 먹기로 했고 하루에 콜라 6에서 8병과 설탕이 많이 든 간식을 먹기 시작. 그러니 설사가 재발하면서 항생제 치료가 재개되고 이 불쌍한 남성은 브레인 포구에 시달리며 걷는 것을 힘들어하기 시작했다. 부인은 그가 어눌하게 말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이후에 남성은 샤워하다가 쓰러져서 급히 실려갔고 그는 30년 넘게 술을 한 방울도 마시지 않았고 놀라운 시나리오는 항생제가 남성의 장내 미생물을 제거하여 혐오 특히 높은 당 섭취로 더욱 힘을 얻은 칸디다균이 거행 증식한 것으로 설명이 된다. 혐오가 설탕을 알코올로 발효시키고 있었고 이러한 현상을 내인성 에탄올 발효로 일컬으며 자동향조 증후군으로도 화려하게 알려져 있다. 이 남성의 사례는 극단적이지만 오늘 많은 사람이 자신도 모르게 이와 비슷하지만 증상이 가벼운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다. 글리포트. 자, 여기까지만 사례를 많이 이야기했네요.